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번 시간에는 7월 둘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그리스와 유로존의 운명을 가를 국민투표에서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Αποδείξαμε ότι ακόμα και στις πιο δύσκολες συνθήκες η δημοκρατία δεν εκβιάζεται και αποτελεί κυρίαρχη αξία και επιλογή διεξόδου. 반대가 많을수록 협상력을 높여 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이 막판 표심을 좌우하면서 그리스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떡볶이 떡 납품업체인 송악식품이 지난 2년 동안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 180억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관 중이던 쌀 2,500포대에서 나방 애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맹독성 살충제로 박멸한 뒤 그대로 유통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염된 떡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단체에 돌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촉발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 투표를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도 했고 당청 간에는 대화 재개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추경 예산안 처리, 4대 개혁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맞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동 끝에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상폭은 8.1%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 원, 올해보다 9만 4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세계유산의 강제노역 인정 문제를 두고 일본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유산 등재 직후 포스트 투 워크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데 이어 아베 총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외무상 발언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여권의 내부 분란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체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뉴스 현장, 남현호의 뉴스 포커스를 살펴본 백승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의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TV에서 지난 일주일간 방송한 프로그램 중 뉴스 1번지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에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부패 3법에 관하여 실제로 법 제정에 참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하여 새롭게 제정 개정되는 반부패 3법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정 배경 및 의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문제까지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점은 적절하였습니다. 다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개의 법을 설명해야 했기에 각 법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여주는 도표가 있었더라면 더욱 효과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 역시 보호장치의 미흡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외국의 사례 및 연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도하였다면 더욱 충실한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7월 2일에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검찰 측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 성완종 씨의 폭로 및 사망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되었는지, 법원의 결론은 어떤 것일지 언론기관에서 꾸준히 상세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초빙된 전문가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과거 입장과 수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기소를 분기점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앵커 측에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주고 앞으로도 꾸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약속하였다면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꾸준히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사안을 시청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경남 기업에 대한 사건이 경과도 구체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건의 경과를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1번지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6월 30일에는 새누리당 의원을 초빙하여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반대 성명에 대하여 7월 2일에는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하여 여당의 내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에 대하여 여당 중 사퇴 반대 입장에 대한 시청자들이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에는 사회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여러 정치적 견해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루 전달하여 국민의 사고가 올바르고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4일에는 2명의 교수를 초빙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두 교수 모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그 논거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바람직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2요구안이 상정되는 6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앵커의 진행으로 김태호 최고위원, 야당의 상황과 관련하여 현대 정치권의 큰 그림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점도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의도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미 여러 번 보도되었던 김태호 최고위원의 영상 클립을 다시 보여주는 것보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백승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과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호의 뉴스 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현장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및 그와 관련한 정치권의 상황, 메르스의 진정세, 북한 NLL 침범, 중국 버스 추락 사고, 사우디 왕자의 전 재산 기부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6월 30일에는 보건 담당 기자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질의하여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가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외로 큰 문제가 되었던 만큼 추후 다른 전염병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짧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15분 정도의 보도 시간 내에 현재 메르스 및 의료계의 상황과 더불어 제2의 메르스가 될 전염병이나 현재 한국의 전염병 대응 체계, 개선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시간 및 깊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월 1일에는 북한 단속정의 NLL 침범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올해만
8번이나 NLL을 침범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 북한 측의 해상 부표 설치, NLL이 침범 등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해안의 남북한 전력에 대한 도표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갈도에 새로이 방사포 진지를 구축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난 연평해전과 동일하게 화력의 부족으로 우리 측에 피해가 재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시각자료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 포커스는 제2연평해전 상황, 신인미의 평양행,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울산 케미컬 공장 사고, 중국 버스 사고, 아베 일본 총리의 군 위안부 보상금 발언에 관련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타 뉴스 프로그램보다 좀 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였다고 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발언 문제에 대하여 뉴스 포커스가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프로그램 내에 초빙한 전문가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시청자의 군 위안부 보상금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구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에 이어 김복동 할머니의 미국에서의 활동, 일본 내 혐한 감정, 중국과 일본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차례로 다루는 방식이었는데 혐한 감정이나 전쟁 이슈는 일본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한 프로그램 내에서 다루기에는 어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수요 집회가 프로그램 당일이었었던 만큼 위안부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7월 3일에는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 폭발 사고를 단독 영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사고 현장을 전달한 점은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규모가 컸던 만큼 단순히 사고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고 원인, 수습 상황, 예방책에 대해 추후 자세히 다룰 것을 알려주는 점도 예고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 사고 보도에 이어 중국 버스 사고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변호사를 초빙하여 사고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였는데요. CCTV에 찍힌 사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며칠 지난 후의 보도인 만큼 자극적인 보도 방법보다는 사고 이후 상황을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후에도 소음으로 인한 이웃 살해, 대학생 폭력 등 우리 사회 여러 사건, 사고라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 사고 분석에 적합한 전문가들인 정신건강 전문가와 변호사가 분석에 참여했으나 각 사건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다 보니 전문가적 견해까지 전달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각 사건에 대해 정신건강이나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견해보다는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견해가 분석의 주를 이루었는데 프로그램 측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중 뉴스 현장과 남현의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후폭풍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그리스는 채권단의 구제금융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반대로 나오면서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유로화의 가치도 떨어지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협상 거부가 EU 탈퇴인 이른바 그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통합의 상징인 EU 역시 출범 2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이 그리스 정부와 EU 지도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제각기 좀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외신의 보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서 전달하는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그리스 사태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예.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리스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약 11만 건의 기사가 뜹니다. 엄청난 기사량입니다. 근데 물론 그 11만 건에는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고 그 옛날 5년 전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적된 거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기사량이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주요 이 기사들을 봤더니 그리스 위기의 그 배경은 뭐냐. 그 다음에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도박의 배경, 그리고 오히 쇼크, 그 다음에 그리스 이 국민투표의 결과가 EU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네. 이거의 문제, 이거 가능성, 그 다음에 이거를 둘러싼 미국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입장에서의 미국의 입장,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상대책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래 드물게 어떤 단일 사건을 놓고 가장 기사량이 많은, 그러니까 그리스 위기가 얼마나 세계 이 정세를 요동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이번 사건은 나라마다 보도하는 그 스탠스가, 주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번 그리스 이 국민투표는 1914년 사라예보에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에 맞아서 네. 죽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됐다. 이번 그리스 위기가 세계적인 아마 큰 참사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그리스 이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감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슈피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결책은 그렉시트밖에 없는데 네. 메르켈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그렉시트로 해서 그리스를 추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피케트 교수를 비롯해서 주로 이 주장이 관대하게 그리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미국 쪽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은 예. 초긴축핵으로 고통받은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그리스를 EU 안에 연대시킬 수 있도록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을 비롯한 북부 유럽의 입장과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남부 유럽의 입장, 그 다음에 미국, 그것을 보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저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둘러싼 외국 언론들의 논조입니다. 네, 해외 각국에서도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다시 우리 언론으로 돌아와서요. 네네. 우리도 뭐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를 놓고 이렇게 뭐 같은 현상을 두고도 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이 뭐 시청자들한테 있어서는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참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정파적으로 보도가 나뉘는 경우도 참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은 이번 그리스 문제의 이유가 포퓰리즘, 과잉 복지, 이것 때문에 파생이 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흥청망청하다 이제 빚까지 탕감해달라고 하느냐. 자업자득인데 적반하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는 그리스 정부와 월가의 어두운 거래가 비극의 씨앗이었다. 네. 또
5년 전에 지원금을 이제 유로 중앙은행하고 네. EU 집행부하고 IMF에서 그리스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지원해준 313조의 992% 그것이 도로 채권자의 손으로 갔지 그리스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용만 해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보수 언론은 과잉복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진보 언론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부패, 그다음에 탈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 자본주의의 그 폐해가 그리스 위기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네.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 같고 또 네네. 자세히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언론사 자체에서 내놓기보다는 네. 외신 보도를 따라하기 급급한 언론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참 부끄러운 점이 학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경제학자들이라든지 지역 전문학자나 전문가들이 너무 한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EU 쪽의 전문가들은 적고 특히 그리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연구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리스 국민투표 때 언론에서도 이 특파원들이 파견이 됐지만 네.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스케치, 뭐 쓰레기통을 뒤지는 뭐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만 피상적으로 다루지 이것이 왜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그런 주장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수 언론은 독일 편을 들고 있어요. 이상하게. 네. 진보 언론은 프랑스나 이 남부 유럽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실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결국은 전문가가 없고 우리의 주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관련 사태에 접근할 때 우리 언론들은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 이제 암만 해도 어떤 문제, 큰 국제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아서도 안 되고 네. 또 독일을 비롯한 북부 유럽의 입장이나 남부 유럽의 입장 또는 일본이나 중국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파성은 버려야 되겠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그 그리스 위기에 이제 12일까지 시한이 있습니다만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금액입니다. 네. IMF는 이미 6월 26일 날 EU 집행부와 EU 중앙은행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리스 GDP의 30%인 530억을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 3,200억 유로의 30%인 950억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은 30%는 동일한데 IMF를 비롯한 이쪽에서는 GDP의 30%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스에서는 주장이 자기네들 부채의 30%를 탕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아마 그 차이가 이제 배 정도 되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 12일 날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아마 그렉시트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스 위기가 어떤 파문을 가져올지,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예측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중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왜? 그리스가 만약에 그렉시트 당한다면 1대1로가 지금 중국의 중요한 이 실크로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대외 정책인데 그리스의 자산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책은 충분히 세우되 이번 그리스의 위기를 우리의 호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이 취해야 될 그런 보도 스탠스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만의 통찰력을 가져야 네. 한다라는 얘기시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20일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유럽중앙은행의 부채 35억 유로를 갚지 못하면 그리스는 결국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재정이 열악한 인근 남유럽 국가는 물론이고요. 반EU 정서가 상당한 영국의 EU 탈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우리 언론 역시 국제사회 이슈를 다룰 때 있어서 외신을 단순히 중계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입장을 갖고 사안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또는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